네, 안녕하세요. 한라대학 토목공학과 이성대입니다. 원주 에너지기술센터 2023년 에너지 세미나입니다. 금년도 주제는요, 신재생 에너지인데 그중에서 특별히 해양 에너지, 그리고 그중에서도 발황 에너지에 관련된 것을 주제로 해서 세미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세미나는 크게 4회가 이루어질 것인데요. 첫째, 이번 시간에는요, 신재생 발황에너지, 특별히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개괄적 내용하고 해양에서의 에너지 관련된 이야기를 주제로 해서 한 40분 제가 설명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다에서의 에너지, 바다에서 어떻게 해서 에너지가 발생하는지, 웨이브가 왜 발생하는지, 파도가 왜 발생하는지, 또 그것에서 어떻게 에너지가 얼마큼 되는지, 또 에너지를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추출해낼 수 있는지 일반적인 내용들을 세미나 2에서 강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미나 3에서는요, 보통 우리가 해양 에너지는요, 그 먼 바다에서 아주 그걸 우리 심해라고 해요. 딥워터라고 하는데 깊은 바다에서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깊은 바다 가면 파도가 크거든요. 파도가 큰 만큼 에너지가 커요. 그러니까 큰 에너지로부터 많은 에너지를 추출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 해양 파랑 에너지라고 하면 아주 먼 바다에서 깊은 바다에서 에너지를 추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아주 대규모 구조물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초기 투자가 많이 드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먼 바다 말고요. 가까운 바다에서 우리가 해수욕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심에서부터 파랑을 발생하니까요. 그 파랑에서부터 에너지를 추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냥 파랑을 에서부터 에너지를 추출해낼 수 없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구조물이 필요합니다. 그 구조물이 저희들이 이제 만들어둔 이중 원류형 잠재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설명하면서 거기서부터 에너지를 얼마나 우리가 추출해낼 수 있는지. 그 네 번째는 저희들이 이제 생각하는 것은 가동 무치형인데 그 중에서 플랫 타입 웨이브 에너지를 통해서 웨이브 에너지를 어떻게 우리가 추출해낼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전력으로 생산하면 얼마만큼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을지, 또 그것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등을 저희들이 이번 이 세미나를 통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개론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도 해양 에너지에 관련된 개론입니다. 그 개론을 오늘 하는데요. 특별히 첫 번째는 크게 네 가지 주제로 합니다. 첫째는 신재생 에너지가 과연 무엇인지, 두 번째는 신재생 에너지가 얼마나 중요한가, 기후 변화하고도 관련되는가, 세 번째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도전이 필요하겠죠, 그죠? 어떤 도전이 필요할 것인지, 네 번째는 발황 에너지를 어떻게 추출할 것인지 하는 것을 주제로 해서 설명을 이번 시간에 할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는 해양 에너지입니다. 바다에서 과연 에너지를 어떻게 추출할 것인가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해양 에너지가 또 대표적인 신재생 에너지예요. 그러면 우리 바다에서는 과연 어떤 에너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봅시다. 우선 처음 시작하기 전에요. 우리나라인 경우는 사실은 삼면이 바다입니다. 그죠? 그리고 다른 말로 반도국이라고 해요. 사실 우리나라가 반도국이에요. 육지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요,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이렇게 갈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지로 이렇게 통할 수가 없고요. 결국은 뭐냐면 우리는 반도국이지만 대륙에 속해 있지만 마치 섬나라처럼 되어 있죠. 그리고 세 면이 바다로 이루어져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이 삼면의 바다를 이용해서요, 우리나라가 다양한 형태의 것들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바다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특별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서해안 같은 경우는요, 조수간만의 차가 굉장히 커요. 조수간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닷물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이죠. 바닷물이 제일 올라왔을 때 우리가 뭐냐면 만조라고 해요. 영어로 말하면 플라드 타이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물이 제일 빠졌을 때 오늘 간조라고 해요. 간조를 영어로 말하면 앱 타이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만조와 간조 차이가 우리나라 서해안 같은 건 아주 커요. 예를 들어서 인천만 같으면요. 인천만 같으면 만조와 간조 차이에 이걸 조차라고 하는데요. 이 조차가 8m 정도에 달합니다. 굉장히 크죠. 이 정도 되는 곳이라면요.
전 세계적으로도 뭐 거의 서너 번째에 해당됩니다. 만조와 간조의 차이 큰 거죠. 그래서 만조 때 물이 들어오죠. 만조 때 물이 들어오면 물을 막아. 간조 때 물이 빠지죠. 그럴 때 요 만조 때 차 있는 물을 빼내주면서 발전시킬 수 없을까? 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있겠죠. 그걸 우리는 조석 에너지라고 말합니다. 조석 에너지. 두 번째는요. 우리나라에는 또 조수 간만의 차가 크기 때문에요. 뭐가 생기냐면 조류가 커져요. 조류. 조수 천만의 차 때문에 썰물과 밀물의 차이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흐름이 생기거든요. 그걸 조류라고 해요. 1992년도에 임진왜란이 발생했죠. 그때 이순신 장군이 일본을 완전히 무찌릅니다. 일본 해군을 완전히 무찌르죠. 그 무엇을 이용한 것이죠? 조류를 이용한 것이죠. 조류. 그 물살이 빠른 겁니다. 그러니까 물살이 빠른, 다시 말하면 밀물과 설물의 그 흐름을 이용해서, 조류를 이용해서 발전할 수 없을까? 그게 우리는 조류 에너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요, 조차를 이용한, 조석과 조류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장점이 커요.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요, 파랑 에너지는 작아요. 파랑 에너지는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알다시피 일본이 막혀 있죠. 중국에 막혀 있죠. 아래쪽도 사실은 부분적으로 막혀 있어요. 일본의 그 오키나와 열도 등리에 의해서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상대적으로 바다가 삼면의 바다이면서도 불구하고 그다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요, 파랑의 에너지가 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파랑이를 적절하게 이용한다면요, 좋은 아주 아주 질 좋은 그런 에너지를 추출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주제로 가지고 이번에는 우리가 함께 세미나로 함께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그러면요,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하기 전에 그럼 기존 에너지는 우리가 뭘 사용했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에너지는 전기를 발생시키고 무엇으로 하지? 크게 세 가지로 했습니다. 하나는 수력이죠, 그죠? 수력 발전입니다. 수력 발전이라는 하천이 있습니다. 하천을 댐으로 막아요. 댐으로 막아서 높이차, 위치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에 바꾸어서 전기 에너지를 바꾸어서 하는 것. 수력 에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화력 에너지가 있습니다. 화력 에너지라고 잘 아시피 화석 연료를 이용하는 거예요. 화석 연료가 뭐죠? 잘 알다시피 천연가스입니다. 가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석탄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석유가 있습니다. 석탄, 석유를 태워서 그걸 우리는 발전하는 시스템이죠. 그건 화력 에너지입니다. 세 번째는 요즘 최근에 지난번 정권하고 이번 정부에서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이 과연 경제적으로 혹은 환경적으로 나쁘냐 좋으냐 그런 갈등이 있는데요. 원자력 발전도 기존 에너지에 대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요, 뭐 찬반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수력 에너지도요, 과연 이게 친환경적이냐, 친환경적이지 않느냐에 관련돼서도 굉장히 논란이 있고요. 그래서 기존 이용 에너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신재생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밑에 도표를 보시면요, 1970년대까지는요, 100%이 기존 에너지, 수력, 화력, 원자력을 이용했습니다. 보시면 석탄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리고 가스가 있고요. 석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력을 주로 많이 이용했어요. 그러다가 1970년대, 80년대 지나오면서 이제 원자력이 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0년대까지는요, 대부분 다 석탄, 가스, 석유, 원자력, 그리고 수력을 이용해서요, 에너지를 이용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오면서요, 2010년도, 2020년도 지나가면서, 이제 점점 새로운 에너지가 점점 등장하게 되죠. 가령 대표적으로 태양, 또는 아니면 풍력 에너지를 통해서 점점 그 량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보시면 2020년 현재로서는 거의 뭐 한 15% 정도 해당되지만요. 앞으로 2050년까지는요. 거의 한 40% 정도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이나 풍력 혹은 다른 에너지를 이용해서 한번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하면 어떨까 하는 것들이 지금 현재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나아갑니다. 그러면요, 좋습니다.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라는 게 뭐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는 게 과연 무엇이 신재생 에너지냐 하는 겁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다른 말로 하면 지속 가능한 에너지예요.
한 번 쓰면 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비재생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가 있는 것이죠. 재생은 그 비재생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석탄을 깁니다. 석탄을 떼어서 우리가 불을 뗍니다. 다 뗐어요. 다 떼고 나면 재가 남죠? 재가 남아. 그럼 그 재를 다시 사용할 수 있나요? 사용 못하죠. 그러니까 그것은 비재생에너지입니다. 화석연료는 비재생에너지. 석유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가지고 기름을 넣었어요. 가솔린 기름을 넣어서 갑니다. 한 500km 갔더니 다 썼어. 그럼 그거 갈 수 있나요? 못 가죠. 왜냐하면 한번 떼버리면 다시 재생할 수 불가능이죠. 이런 것이 바로 비재생에너지예요. 그럼 재생에너지는 뭐냐면 바람입니다. 바람 가지고 우리가 발전을 했었습니다. 풍력 발전했었어요. 이제 풍력 발전했어. 그럼 다음에 바람 없 사라지나요? 그렇지 않죠. 또다시 바람이 또 오죠. 그래서 재생에너지입니다. 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광 가지고 태양광 발전했어요. 좋습니다. 다 뗐어요. 그렇다고 태양이 사라졌나요? 그렇지 않죠. 아직도 태양이 있죠.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도 마찬가지로 파도가 있습니다. 파도를 가지고 발전했었어요. 이용했습니다. 한번 파도가 지나갈 때 파도가 없나요? 그렇지 않죠. 또 끊임없이 파도가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재생에너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뭐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냐면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기존 화력 연료를 변환시켜서 이용하거나 햇빛, 물, 지열, 강수, 생물 유기체 등을 포함한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서 이용하는 에너지다. 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재생에너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좀 약간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쉽게 설명합시다. IEA라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International Energy Agency인데요. 국제에너지기구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에서는요, 신재생에너지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보면 태양에너지가 있죠, 그죠? 좋아요. 그 다음에는 그냥 풍력, 바람에너지를 재생에너지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요, 수력에너지, 이게 좀 논란이 있습니다. 수력에너지도 마찬가지로 재생에너지를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열, 땅에서 올라오는 에너지가 있겠죠. 땅 파면 땅 밑에 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해양에너지, 그 다음에 다른 것은 폐기물 같은 것들, 다른 말해서 바이오매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재생에너지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조금 더 달리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맨 먼저 대부분 같습니다. 태양에너지, 그 다음에 풍력에너지, 수력에너지, 지열, 그 다음에 바이오매스. 바이오매스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옥수수를 발효시켜서 그걸 에탄올로 만든다, 이런 게 바이오매스가 있겠습니다. 폐기물, 우리 집에서 나오죠. 쓰레기 나오죠. 쓰레기를 잘 정제해서 우리가 무슨 에너지롭게 메탄가스를 쓴다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바다에서 말하는 해양에너지를 뭐라 하냐면 신재생에너지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EU에서도 이와 유사하고요. 근데 좀 다른 게 있어요. 일본하고 우리나라는요, 기존에 있는 IEA하고요, 미국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일본은요, 보십시다. 우선 태양에너지 좋습니다. 풍력에너지 좋아요. 일본은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수력이 있는데 이거 수력이 없네. 수력 에너지를 일본에서는 뭐로 두고 있냐면 신에너지 또는 재생에너지를 포함시키지 않는다.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보시면요. 이 우리나라에서는 마찬가지 보시면 여기 보면 특별하게 수력이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소수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거 왜 수력은 왜 일본에서는 신에너지, 재생에너지를 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히 소수력 에너지라고 정의를 내렸을까?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봅시다. 수력이라는 게 뭡니까? 수력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물이 흘러가요. 물을 막아요. 물을 막으면 물이 이렇게 차지지 않겠습니까? 네, 저수지나 댐입니다. 물을 막아요. 그러면 물이 높아지죠? 그 위치 에너지가 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높아지는 것이죠. 이놈을 낙차를 이용해서 뭐로 바꿔요? 운동 에너지로 바꿉니다. 운동 에너지 바꾸어서 이걸 뭐냐고 수차를 돌려요. 그래서 발전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동력을 발생시키는 거. 이게 수력 에너지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위치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항상 물은 흐르잖아. 재생 에너지잖아. 라고 하지만요. 대수력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댐을 막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천을 막으니까 뭐가 되겠어요? 물이 저수하는 면적이 커지는 것이죠.
물이 담겨지는 면적이 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라고 수몰 지역이 생기고요. 수몰 지역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뭐가 생긴단 말입니까? 기존에 있는 생태계 자체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수력, 대댐은 일본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지느냐면 이것은 재생에너지가 아니다. 환경에 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수력은 어떤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4대 강을 살펴봅니다. 4대 강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막았어. 그러니까 다른 곳에 큰 영향을 주지 않죠. 그 다른 말로 고낙차냐 저낙차냐 하는 것이에요. 고낙차라는 것은 일반 댐에서 낙차가 커요. 근데 저낙차는 얕은 낙차가 작은 거예요. 따라서 이런 소수력이라고 하는 것은 저낙차를 이용해서 우리가 발전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소수력을 신재생에너지로 포함시킬 수 있고요.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모든 수력을 다 재생에너지로 쓰고요. 일본에서는 아예 수력 자체를 신재생에너지로 쓰지 않는다 하는 그런 차이를 우리가 생각할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예민하지만요. 자, 그러면 재생에너지를 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의미가 필요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재생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왜 필요할까요? 왜 필요하냐면요. 환경 문제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재생에너지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에 지금 봄 되면요. 봄 혹은 5월달까지는 뭐가 오냐면 미세먼지라는 것 또는 초미세먼지 때문에 굉장히 상당히 좀 피곤하죠. 과거에는 황사라 그랬습니다. 황사가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소위 말하는 황토라고 하는 것 따져보면 황사의 결집이 모여진 것이 황토 흙이거든요. 그게 아주 좋은 역할을 많이 한다. 왜냐하면 유기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그 최근에는 중국이 산업화되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중국이라 합시다.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여기 러시아하고 일본입니다. 내몽골이나 혹은 아니면 그 몽골 고비 사막에서 이렇게 봄 되면 황사가 발생했어요. 우리나라로 이렇게 옵니다. 근데 중국이 산업화되면서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화석연료를 떼면서 거기에 황사와 함께 같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폐나 혹은 우리 건강에 나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존의 화석연료가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부정적이다 하는 건 다 알 겁니다. 특별히 이와 같은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오존층이 파괴된다는 겁니다. 오존층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성층권 오존과 대륙권 오존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파괴된다는 겁니다. 파괴된데 그건 우리가 무슨 관계있냐는 겁니다. 오존층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요. 햇빛이 우리에게 도달하는 것은 결국 복사열로서 도달하는 거거든요. 그 복사에는 말이죠. 강력한 UV가 자외선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존층이 파괴된다면요. 오존층이 이 복사열을 흡수를 하는 건데 흡수를 할 수 없게 되니까 그것이 우리 지구로 바로 내려오고요. 우리 건강에 우리 인류의 건강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존층 파괴가 첫 번째 문제가 되고 두 번째는 최근에 엘니뇨, 라니냐와 함께 날씨가 더워진다든지 장마가 심해진다든지 하는 기후 변화가 굉장히 심해져요. 쉽게 말하면 기존의 화석연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에 대표적인 것이 CO2의 방출이거든요. 이 CO2 방출이 결국은 뭐가 되느냐면 지구의 온난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죠. 참고로 제가요 2021년도에 나온 김세영이라는 분이 칼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김세영 칼럼 보니까 이래 되어 있습니다. 2021년도 10월 26일 날 나온 무슨 신문이야 이게 무슨 경제란이 나온 무슨 매일경제인가 하는 곳에서 나온 칼럼입니다. 김세영 칼럼이 뭐냐면 2050년 거주불능지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소개를 하면서 잠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거주불능지구라는 책 내용은 이런 겁니다. 역사적으로 지구는요 5번 대멸종이 있었다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 멸망이 뭐냐면 2억 5천여만 년 전에 있었는데 그때는 이산화탄소가요 다시 말해 CO2가 지구 온도를 5도를 올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가 멸망했다는 겁니다. 2억 5천여만 전에. 그래서 이건 새로운 이론인데요. 그래서 온난화 멸종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걸 연구를 해보니까요. 그 당시에 2억 5천만 년 전에 5번째의 대멸종이 있었을 때의
이산화탄소의 그 증가 속도에 비해서 현재 이산화탄소 배출이 그때보다도 10배나 더 빠르다는 겁니다. 이 CO2가 방출된 것은요, 최근 30년 동안에 방출된 거예요. CO2가요. 왜 이렇게 발전됐지? 결국 산업화죠, 산업화. 도시화 산업화. 이와 같은 속도로 CO2가 방출되면요, 2050년이 되면요, 우리는 이 지구에서 거주가 불가능한 지구가 된다. 그리고 2100년이 되면 남북극 빙하가 녹아서요, 앵간한 도시는 다 물에 담긴다는 거예요. 그것을 엘 고어가 말하는 92년도에 불편한 진실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 야, 심각하죠, 그죠? 심각합니다. 그래서, 야, 이 빌 게이츠라는, 잘 알죠, 그죠? 빌 게이츠가 말하냐면, 기후의 재앙을 피하는 방법이라는 어떤 책을 썼어요. 그래서, 여러 나라가요, 지금 현재 온실가스 CO2를 510억 톤을 매년 뿜어댄다는 겁니다. 그 2050년까지 넷제로라는 게 뭐냐면 탄소 중립이라는 겁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탄소를 배출해요. 그럼 탄소를 흡수를 해야 되겠죠, 그죠? 배출량과 이 흡수량이 같아지는 것을 우리가 넷제로라고 말합니다. 그 다른 말로 하면 탄소 중립이라고 그래요. 2050년까지는 이 넷제로가 돼 탄소 중립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요, 2050년까지 되려고 그러면 적어도 2030년까지는 반드시 중간에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지금 산업화 이후에 1.1도 정도 상승했다는 지구의 기온이. 그러다가 이렇게 나가면 2050년도는 2도가 넘어가고요. 2100년이 되면 전 세계적으로 4, 5도까지 올라간다. 올라가 버리면 해수면이 지금보다도 한 5, 60m 올라가고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상상하던 그런 폭염, 여름에 폭풍, 가뭄, 홍수 이런 것들이요, 엄청난 재앙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 게이츠가 뭐냐면 지구 온도가 1.5도에서 2도만 상승하면요, 조금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100% 나빠진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때 되면요, 뉴욕, 런던, 샌프란시스코뿐만 아니라 서울, 부산, 인천 전부 다 물속으로 다 잠겨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심각하죠, 그죠? 그래서 그럼 지금 얼마나 나오느냐 봤습니다. 세계 주요 각국의 연간 탄소 배출량을 CO2가 얼마큼 나오는가 조사를 해봤어요. 했더니요, 중국이 제일 많아요. 이게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라지 않습니까? 중국이 94억 7천만 톤, 미국이 51억 톤, 인도가 22억 톤, 러시아가 17, 일본이 11억 톤. 그래서 우리나라가 7억 톤이네요. 세계 한 7위 정도 돼요. 야, 이거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런데 이 510억 톤이 어디서 많이 나오는가 봤습니다. 했더니 제조업에서 35%, 그 다음에 발전하는데 27%, 냉난방, 에어컨 틀죠? 7%, 교통운단, 차 몰고 다니죠? 7% 정도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야, 큰일 났다, 그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요, 2030년까지요, 2030년까지, 야, 이걸 40% 정도 감축하자라고 이렇게 제안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 2030년 우리나라에 어떻게 그러면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인가 봤더니요, 전력 부분에서 44% 감축하자. 우리나라에서요,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산업 부분에서 14.5%, 수송 37%, 농축산 뭐 이런 식으로 해서요. 그리고 거기다가 탄소 포집, 탄소를 다시 말하면 흡수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1620만 톤에서 3350만 톤으로 늘려서 확 줄이겠다. 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죠? 그리고 가장 핵심은요, 전력과 산업인데요. 원래는 64%, 6.4% 감축한다 했는데 환경부가요, 20%까지 감축하겠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야, 이것도 굉장합니다. 그래서 2050년까지 계획을 보면요, 신재생에서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력을 전력 분야가 살펴보면요, 지금까지 우리가 대부분이 다 기존 에너지입니다. 수력, 화력, 원자력이에요. 수력은 극히 작고요, 대부분 다 화력이고요, 그 다음에 원자력이 되겠죠. 이것을 2050년까지 어떻게 하겠냐면 신재생 에너지를 70% 하겠다.
이렇게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는 2030년에는 신재생 에너지를 30.2% 이렇게 하겠고요. 그리고 현재는 어떠냐 하면 석탄이 35%예요. LNG가 26%고요. 원전이 29%고요. 신재생이 6.6%예요, 현재. 이것을 2020년에는 신재생이 6.6%인데 2030년에는 신재생 에너지를 30.2%까지 늘리겠다는 겁니다. 와, 굉장하죠. 어떻게 가능할까? 이 말이에요. 어떻게 가능할까? 심각하죠, 그죠? 특별히 우리나라가 문제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제조업 비율이요. 미국이나 EU나 일본에 비해서 매우 높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율이 26%예요. 따라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가장 큰 과제는 뭐냐면 뭐겠습니까? 지금 현재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이 화석 연료를 급격히 줄이겠다는, 현재 지금 신재생 에너지가 6.6%에 불과한데 이걸 2030년까지 2030까지 뭐라고요? 30%까지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어떤 연구라든지 이런 확보가 굉장히 시급한 실정이고요. 굉장히 화급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는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어떻게 중요하냐면요. 우선 환경적 측면에서는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죠? 환경적 측면에서 굉장히 이 장점이 많습니다. 했죠. 아까 이야기했죠. 그죠? CO2가 급격히 절약된다. CO2뿐만 아닙니다. 메탄, 질소산화물, CFC 등등 이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환경적으로 매우 좋을 것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지속적인 에너지가 가능하다. 그렇죠? 지속적인 에너지가 가능하다는 것은 뭐냐면 당연히 재생에너지니까요. 에너지를 한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지속, 꼭 이건 고갈되지 않으니까요. 세 번째는 뭐냐면 직업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재생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반드시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사실은 오일을 많이 수입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오일은 외국에서 수입된 것을 우리 수입을 해오지 않습니까? 그 수입 대체가 곧 다시 말하면 뭡니까? 재생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수입 대체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가 필요하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경제 성장이 일어나겠죠. 그죠? 그 새로운 산업이 또 새로운 수요가 발생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재생에너지는요. 에너지 안보의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생깁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우크라이나에서 밀 수입을 하던 여러 나라에서는요, 밀 수입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폭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밀값이 빵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식량 안보가 문제이듯이요. 앞으로는 에너지도 안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신재생 에너지의 중요성은 매우 시급한 실정이 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정처럼 넘거든요. 자, 그러면요.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된 수요, 그리고 경제적 고려와 전망을 살펴보면요.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요. 수요와 전망이 생각해 보면 이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OECD 국가하고 비OECD 국가로 나누어 보면요. OECD 국가에서는요. 이 에너지 수요가 경제적인 성장과 함께 급격히 늘어남을 알 수가 있고요. 2020년 이후에도요. 계속해서 급격히 에너지 수요가 증가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에너지 사용량을 보시면요. 이게 횡축이 뭐냐면 GDP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고요. 종축이 뭐냐면 에너지 사용량이에요. 1인당 에너지 사용량이에요. 이게 거의 선형적인 형태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뭘 말하냐면 국민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뭐가 된다고요? 에너지 사용량이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소득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에너지 사용이 적어지고요. 아주 작으면 작을수록 이렇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국민소득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면 할수록 뭐가 된다고요? 에너지 사용은 급격히 증가한다는 사실을 거의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에너지의 성장은요. 에너지 사용 성장은요. 그냥 선형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표시했지만 각 나라별로 극히 지수적으로 이렇게 증가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에너지 성장은요. 그냥 선형적인 증가가 아니라 지수적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걸 통해서 앞으로도 급격히 에너지의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에너지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에너지, 재생 에너지를 뭔가를 우리가 개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는 도전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어떤 도전이냐면 한 7가지, 8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재생 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요,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에너지는 자원이 무한한데 라고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요, 여러 가지 재생 에너지 중에서 예를 들어 지열로 생각해요. 지열은 우리나라에서는 지열 에너지가 충분하지 못하죠. 하지만 화산이 폭발되는 그런 곳에 가보면요, 이 지열 에너지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재생 에너지라고 해서 그 무한한 에너지가 있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에 조석 조류 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조석 조류 에너지가 가능하지만 당장 일본만 해도요, 조석 조류에 대한 개념은 별로 없습니다. 거기서는 우리보다는 상대적으로 파랑 에너지라든지 혹은 아니면 풍력, 바람이 세기 때문에 풍력 에너지에 대한 그런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고. 다시 말하면 자원이 모든 것이 다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것이고요. 따라서 우리나라에 맞는 그와 같은 개발 그리고 그에 대한 도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기술적인 한계입니다. 그렇죠? 기술적 한계라는 게 뭡니까? 좋아. 수소자동차가 좋아. 예를 들어서 수소자동차 좋지? 그럼 수소자동차를 잘 사용하기 위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기술이 개발돼야 되겠죠. 그런 한계,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어야 되겠다. 세 번째는 뭐냐면 경제적인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재생에너지가 좋다 하더라도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이 과연 경제적으로 타당하냐? 그것이 과연 상업화 가능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봐야 되겠죠. 그죠? 그런 것이 우리가 개발에 대한 도전에 꼭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사회적인 요소가 있어요. 이 옆에 이제 제가 그림을 이렇게 표시해 놨는데요.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요. 미국에서요. 원자력 발전이 과연 좋은가 나쁜가? 앞으로 원자력 발전을 많이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여론조사예요. 요게 찬성이고요. 요게 반대예요. 그렇죠? 이게 찬성이고 반대예요. 적어도 2010년도까지는 계속해서 뭐가 된다고요? 원자력 발전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어떤 거리네? 그에 반해서요, 반대하는 의견은 갈수록 작아집니다. 근데 여기 한때 보면, 요 그림이 잘 안 보입니다만은 1986년도, 87년 이때는요, 역전됐어요. 왜 역전됐냐면, 이때 뭐가 있었냐면, 우크라이나에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있었거든요. 체르노빌 원자력 사건 때문에 많은 피해가 있네, 라고 해서, 부분적으로 순간적으로 반대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는요, 미국에서는요, 거의 74% 이상이 원자력 발전을 찬성합니다. 그에 반해서 23% 이상이요,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원자력 발전을 찬성하죠. 이건 일본의 경우입니다. 일본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011년도에 동북 대지진에 의해서 우리 말하면 후쿠시마 대지진이 있었죠. 그 이전과 그 이후에 그 원자력 발전에 관련된 찬반을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해봤더니요, 2011년도입니다. 2011년 3월 달에는 어떻게 됐냐면 50%가 찬성을 했어요. 원자력 발전을 해야 된다 했습니다. 반대가 뭐냐면 32%였어요. 그러다가 5월 6일 되면요, 급격히 반대가 커져요. 반대가 처음에는 32%였다가요, 42%로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찬성이 줄죠. 다시 말하면 어떤 사건, 사고에 의해서 이런 사회적인 요소가 어떤 에너지 개발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가 엇갈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개발에 대해서 어떤 도전을 받는 것은요, 환경적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경적 요소라는 것은 뭐냐면 아무리 좋은 신재생 에너지라도요. 예를 들어서 태양광 발전했어. 태양광 발전은 혹은 아니면 풍력 발전했어요. 풍력 발전을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느냐면 풍력 발전 크게 경관을 해친다는 겁니다. 혹은 아니면 그것이 시끄럽다는 거, 소음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긴 좋은데 우리 집 주인을 하지 마라고는 님비라고 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는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요,
정부 정책이 안 따라줘. 우리나라 정부가 그걸 하지 않아. 라고 한다면 무의미한 것이죠. 그렇죠?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게 있습니까? 원자력 발전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반대했죠. 윤석열 정부에서는 뭐라고? 또 반대를 하죠. 과연 그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서 이것은 정치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면요. 기존 인프라하고 신기술의 병합이 필요합니다.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전기자동차가 필요해. 야, 앞으로 전기자동차가 굉장히 친환경적이래. 앞으로 미래 에너지야. 라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은 야, 그럼 전기에너지를 충전을 어떻게 하지? 지금 거의 모든 곳에서는 가솔린을 넣기 위한 충전소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전기자동차가 있으면 전기를 충전해야 돼요. 그죠? 이와 같은 그 인프라가 필요하겠죠. 이런 인프라 시설이 어떻게 빨리 이루어져야 새로운 에너지에 대한 어떤 개발을 더 가속화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가 뭘까라고. 신재생 에너지가 뭐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다 알다시피 태양광, 태양열 에너지도 포함되고요. 풍력 에너지가 포함돼요. 우리나라는 최근에 풍력 에너지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바람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그 강원도 되고 특히 제주도에는 풍력 에너지 단지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최근에는 해상 바다에서 바다에는 항상 바람이 강하게 있으니까요. 풍력 에너지 단지 서남 우리나라 전라남도 쪽에는 풍력 에너지 단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에너지 잘 알죠, 그죠? 집주마다 요즘은 다 태양광을 이용해서 발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죠. 지열 에너지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지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리 학교 본부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에너지를 보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수력 에너지가 있게요. 그리고 이제 해양 에너지를 둘 수가 있습니다. 이번 그 세미나의 주제가 제가 처음에 해양 에너지라고 했습니다. 해양 에너지는 다시 돌아가면요. 조석 조류 에너지가 있습니다. 조류 에너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그 해수 온도 차가 있습니다. 바다 표면은 데워지죠. 아래쪽은 차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순환하는 시스템입니다. 해수 열온도에 의해서 에너지를 이용합니다. 그리고는 해양 에너지 중에서 대표적으로 발황 에너지가 있습니다. 발황 에너지가 뭘까를 잠깐 설명하면서 오늘 수업 마치고자 합니다. 발황 에너지는요, 기본적으로 발황 에너지가 경제적으로 좀 뭔가 효율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50kW per m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에너지 밀도가요, 1m당 50kW 정도의 에너지를 추출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럼 그게 어느 정도지? 라고 하죠. 그것이 가능한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제가 표를 보니까요. 북해 쪽에는 워낙 파랑이 커요. 요 지역이 가능합니다. 미국의 요 부분적으로 가능해요. 일본에 있는 요 아래쪽에 요 부분 좀 뭔가 좀 외적 가능합니다. 50kW, 1m당 50kW의 에너지 밀도를 가진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 이상은 돼야 뭐라고요?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지금 제가 이거 확대를 해서 잘 안 보이죠? 우리나라는 동해안은 약 11에서 12 정도 돼요. 서해안은요? 10 이하에 한 5, 6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동해안, 서해안은요. 남해안에 제주도 이런에 있습니다. 한 20 정도 나온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상상해로요. 발항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발항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 그 지역이 극히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따져보면 경제적으로 효율성이 없어요. 하지만 이건 우리는 도전해야 할 과제다. 어떻게 가능하냐면 내가 처음에 이야기했죠.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파랑이 고파랑인 경우는 에너지가 큽니다. 당연히 크겠죠. 파고가 크고요. 주기가 길어요. 파고가 크고 파도가 크죠. 주기 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에너지가 많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축적되어 있다. 파도가 왜 에너지가 크죠? 그 원인이 뭐죠? 파도가 왜 울렁거리죠? 바람 때문에. 기본적으로 바람과 뭐라고요? 중력 때문에. 지구가 둥글고 중력이 있고 바람이 불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흡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가 아래 위로 상하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동하는 거예요. 거기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에너지가 넘쳐서 어디로 온다고요? 쭉 육지로 밀려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에너지 밀도가 큰 곳에서는 그만큼 파력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에너지 추출하려고 그러면 아주 엄청난 구조물이 필요하죠. 고비용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추출하는데도 고비효율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연안 가까이, 바다 아주 가까이에서 이렇게 에너지를 추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를 생각하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수심이 한 5, 6m 정도에서. 5, 6m. 수심 5, 6m면 우리가 수영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내가 돼요. 5, 6m 정도에다가 여기다 어떤 구조물을 이용해서 그 구조물에서 최대의 파랑 에너지 추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하는 겁니다. 충분히 우리는 가능하다 생각하고요. 현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실험실에서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에너지를 지금 전기 에너지를 동력을 얻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현재는 우리 바다에 나가서 실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루어질 때는 실질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 이야기는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네 번째 시간에 함께 토론하고요. 또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